역시 속국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네. 중국을 무시하는 소국의 오만. 대국인 중국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어. 중국 소셜미디어에 쏟아지는 분노의 댓글들입니다. 5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인 유학생. 리나오가 올린 밤섬 침입 제재 사건 영상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서울 한복판 작은 섬에서 철새 연구를 하려던 그가 한국 당국에 의해 벌금과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나오는 이를 대국 중국의 정당한 학술 활동을 소국이 방해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어요. 같은 시각 영국에서는 BBC 생태학자 엘리엇 하트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겨울 특집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국을 찾는 길이었어요. 과연 한국의 엄격한 생태 보호 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고려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엘리엇 하트입니다. 영국에서 온 도시 생태학자예요. BBC 겨울 특집 다큐멘터리 도시의 겨울 살아있는 강들을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42세가 되도록 세계 각국의 도시 하천을 연구해왔지만 이번 서울행은 특별했어요. 12월의 어느 날 저녁 7시 뚝섬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100만 명이 모이는 축제라고. 제가 받은 브리핑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강 겨울 페스티벌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진행. 예상 방문객 100만 명. 지난 5년간 대형 사고 제로. 하지만 현장은 브리핑과 달랐습니다. 아니, 브리핑보다 더 놀라웠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40여 개 부스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LED 조명 터널이 반짝이고 연날리기 체험존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런던에서 이 정도 규모의 야외 행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최소 수백 명의 경비원과 수십 대의 경찰차가 필요할 거예요. 파리의 센 강변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몇 명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머리 위로 드론들이 조용히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 하는 거죠? 촬영 스태프에게 물어봤어요. 드론 순찰 시스템이래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3분 내에 구급차가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했어요. 정말 드론만으로 이런 질서가 가능할까? 축제장을 걸어다니며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주변이 깨끗했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취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발적인 질서일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LED 드론쇼가 시작됐습니다. 2,000개의 빛점들이 하늘에서 움직이며 거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태극 문양이 천천히 회전하더니 무궁화로 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강의 구불구불한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밀치고 다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축제만 하면 난리였는데 말이야. 그러게. 요즘 사람들은 참 얌전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이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데 볼륨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연출이 아니라면. 저는 혼잣말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작팀이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틱톡 영상이 하나 떠 있었어요. 진짜 생물학진실이라는 계정이었습니다. 영상 속 젊은 동양인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자막을 보니 중국어도 함께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나오입니다. 서울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중국 연구자예요. 그가 화면에 밤섬 사진을 띄웠어요. 출입금지 표지판과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작은 섬에서 철새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대국 중국의 정당한 학술 연구를 방해했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나는 중국의 생물학 연구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던 이 나라가 감히 대국의 과학 활동을 제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상에는 벌금 고지서와 출입금지 처분서가 흐릿하게 나왔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역시 속국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네. 중국을 무시하는 소국의 오만. 대국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어. 팔로워가 500만 명이나 됐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거죠? 제작팀에게 물어봤어요. 밤섬에 무단 침입했다가 적발됐대요. 보호구역이라 출입이 금지된 곳이거든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연구자의 학문적 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태 보호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 호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저 멀리 작은 섬 하나가 어둠 속에 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논란의 중심인 밤섬이겠죠. 내일은 저곳에 가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BBC 다큐멘터리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선입견 없이 현장을 보고 사실을 전해야 해요. 리나오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지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질문: 한국의 출입 제한이 과학적인가, 정치적인가? 내일 할 일: 밤섬 방문, 관계자 인터뷰, 증거 확인. 20년간 도시 생태학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다는 것이었어요.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어떨까요? 연구자의 자유 대 생태계 보호.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어요. 젊은 시절 영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업이 후원하는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데이터 조작 사실을 폭로한 일이었어요. 그때 받았던 압력과 제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혹시 리나오도 비슷한 상황인 걸까? 연구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제재라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일 수도 있어요. 내일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마음을 정하고 잠들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저 강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찾아갔습니다. 밤섬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BBC 다큐멘터리라면 어느 정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진 팀장입니다. 저를 맞이한 분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공무원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밤섬 접근 허가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밤섬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보호구역입니다. 장수진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2012년 지정 이후로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구나 촬영 목적으로도 불가능한가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가됩니다.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셔야 하고 생태 영향 평가도 받아야 해요. 저는 당황했어요. 영국에서는 언론의 접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편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촬영하죠? 지정된 구역에서 원거리 촬영만 가능합니다. 여의도 조망대나 마포대교에서요. 장수진 팀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밤섬 주변으로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역 안으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구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엄격한가요? 제가 물어보자 그녀가 자료를 꺼냈어요. 철새가 한번 놀라면 하루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반복되면 월동에 실패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가 적혀 있었어요. 사람의 접근에 따른 철새의 스트레스 지수, 번식 성공률 변화 등이었습니다. 그럼 중국인 학생이 벌금을 받은 것도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무단 침입했으니까요. 장수진 팀장의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어요. 사실만 차분하게 전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규칙을 따르기로 했어요. 대신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후에 여의도 조망대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물 안에는 대형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처음 오셨나요? 해설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네, BBC에서 온 생태학자입니다. 아, 외국분이시구나. 저는 한도윤입니다. 여기서 자원봉사로 해설을 해요. 한도윤 선생님이 망원경을 조정해줬어요. 자, 이제 보세요. 렌즈를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밤섬 전체가 하얀 점들로 덮여 있었어요.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나뭇가지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물 위에서는 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건 흰죽지고 옆에 있는 건 청둥오리예요. 한도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시베리아에서 겨울을 날아온 거죠. 정말 많네요. 몇 마리나 될까요? 지금 시기에 약 1만 5천 마리 정도 와요. 저는 놀랐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생태계가 있다니. 그때 갈색 털덩어리가 물 위로 폴짝 솟았다가 사라졌어요. 저건 뭔가요? 수달이에요. 2015년부터 한강에 돌아왔어요. 한도윤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예전엔 어땠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한강이 똥물 같았어요. 한도윤 선생님의 목소리에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1970년대에는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가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30년 넘게요. 그가 망원경을 다시 조정했어요. 사실 저도 그때 한강을 망가뜨리는 일을 했었어요. 어떤 일이요? 토목 엔지니어였거든요. 콘크리트 제방 쌓고 직강화하고 그런 일들이요. 한도윤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강을 빠르게 흘려보내고 둔치를 개발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죠. 저는 그의 고백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강이 죽더라고요. 물고기도 사라지고 새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강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해요. 사람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자연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한도윤 선생님이 밤섬을 가리켰어요. 출입금지는 우리 세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사과 같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리나우가 말한 소국의 오만이 아니라 세대의 책임이었던 거군요. 선생님, 연구자들의 접근은 정말 위험한가요? 한번 놀란 새는 며칠간 먹이를 제대로 못 찾아요. 겨울철에는 치명적이죠. 구체적인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출입을 제한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나우의 연구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거네요. 오후 내내 망원경으로 밤섬을 관찰했습니다. 새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평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담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한도윤 선생님이 말했어요. 내일 철새학교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 관찰 수업을 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참관해보세요. 좋습니다. 꼭 가보겠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리나우의 틱톡 영상도 다시 봤어요. 같은 장소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니. 저는 점점 리나우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출입 제한은 생태보호, 정치적 통제가 아닌 밤섬은 역사적 책임으로 만들어진 보호구역. 창밖으로 밤섬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새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을 거였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알아봐야겠어. 저는 잠들기 전에 리나우의 최신 영상을 확인했어요. 또 다른 비판 영상을 올렸더군요. 서구학자들도 한국의 과도한 통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누군가와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저는 의심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리나우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BBC 생태학자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약속 장소는 강남 근처 카페였어요. 가는 길에 저는 그의 채널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리나우, 26세. 중국 베이징 출신, 서울 소재 대학 생물학과 석사과정. 팔로워 500만의 틱톡 인플루언서였어요. 그의 콘텐츠는 일관됐습니다. 한국의 실체 폭로라는 테마로 거의 매일 영상을 올렸어요. 중국의 우월성과 한국의 열등성을 대비시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엇 박사님. 리나우는 예상보다 단정한 청년이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 영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시죠?
4년 동안 살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특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이에요. 그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박사님도 밤섬에 들어가려다 제재받으셨죠? 제재까지는 아니었고 규정상 출입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나라의 문제예요. 리나오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중국에서는 연구자에게 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거든요. 그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중국의 자연보호구역 연구허가 절차였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며칠 내에 허가가 나와요. 하지만 여기는 한 달씩 걸린다고 하잖아요.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자 리나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어떤 이유인데요? 대국의 연구를 막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걸 견제하려는 거죠. 리나오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구 세력과 손을 잡고 대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논리에 놀랐어요. 생태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진짜 생태 보호가 목적인 것 같던데요. 박사님도 속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환경 보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이에요. 리나오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어제 장수진 팀장과 대화하는 모습이 멀리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저걸 언제 찍은 거죠? 공개된 장소니까 촬영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박사님 표정을 보세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잖아요. 정말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진실을 알리는데 사용할 거예요. 리나오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국의 과학을 막는 소국 속국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네. 서구학자도 의문을 표했다. 저는 불편했어요. 제 모습이 동의 없이 정치적 선전에 이용되고 있었거든요. 박사님도 학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보호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우선인가요? 리나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철새의 생존이 위험하다면 바로 그거예요. 리나오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박사님도 의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과도한 제재가 정당한지 말이에요. 그가 제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불쾌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고 해놓고는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뻔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리나오의 새 영상이 올라온 걸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영국 생태학자도 인정한 한국의 과도한 통제였어요. 영상을 보니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과 함께 리나오의 내레이션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서구의 생태학자도 한국의 조치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부분만 잘라서 사용했어요. 앞뒤 맥락은 모두 제거된 채로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 말이 완전히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즉시 리나오에게 연락했어요. 제 동의 없이 영상을 사용하지 마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영상이니까 문제 없어요. 진실을 알리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제 말이 왜곡됐어요. 왜곡이 아니라 편집이에요. 핵심만 추린 거죠. 리나오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제 SNS에 짧은 글을 올렸어요. 제 인터뷰나 발언이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90초짜리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제 진짜 생각을 전하는 영상을요. 배경음악도 화려한 편집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본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밤섬의 철새들. 한도윤 선생님의 진심 어린 고백. 장수진 팀장의 차분한 설명. 마지막 10초에 제 목소리를 넣었어요. 이 도시는 강과 새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결정을 지지합니다. 영상을 올리자 반응이 즉각 나타났어요. 리나오 지지자들의 비난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지지했습니다. 이게 진짜 과학자의 태도다. 사실만 보여주는 게 더 설득력 있어. 정치적 선동보다 현장이 중요해.
그날 밤 리나오가 또 다른 영상을 올렸어요. 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구학자가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소국의 로비와 서구의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댓글 반응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리나오의 과도한 정치화를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생태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속국 타령? 대국 소국하지 말고 새 이야기나 해라. 너무 정치적이야. 저는 만족했어요. 진실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넷째 날 아침 한도윤 선생님의 철새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생태공원에 20여 가족이 모였어요. 초등학생들과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온 3세대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밤섬에 지금 몇 마리의 새가 살고 있을까요? 한도윤 선생님이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1000마리요? 10,000마리요? 아이들이 저마다 답을 외쳤습니다. 정답은 약 1만 5천 마리예요. 겨울철에만 이렇게 많이 와요. 와, 정말 많네요. 한 아이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새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한강이 더러웠거든요. 한도윤 선생님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갈색 똥물 같은 한강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의학하며 코를 찡그렸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었죠.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누가 더럽게 만든 거예요? 한도윤 선생님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그때 한강을 더럽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한도윤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토목 엔지니어였거든요. 콘크리트로 강을 가두고 공장 폐수가 흘러가도록 설계했어요. 저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어요.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강을 빨리 흘려보내고 공장을 많이 지으면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잘못 생각한 거죠. 한도윤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강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해요. 그가 지금의 밤섬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얀 철새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와! 아이들이 일제히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어요? 30년 동안 조금씩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걸 고치려고 노력했거든요. 한도윤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수 처리장을 짓고 공장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들도 세제를 덜 쓰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들이 온 거예요? 맞아요. 물이 깨끗해지니까 물고기가 돌아왔고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새들도 온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감동했어요. 한 세대의 잘못을 다음 세대가 고치려는 노력이었거든요. 그럼 왜 밤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궁금해했어요. 새들이 놀라면 하루 종일 먹이를 못 찾아요. 겨울에는 위험해요. 한도윤 선생님이 망원경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보는 거예요. 새들을 위해서 사람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죠. 체험 시간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망원경으로 새들을 관찰하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한 가족을 유심히 봤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새 이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건 흰죽지야. 시베리아에서 온 거야. 할아버지도 시베리아 가봤어요? 못 가봤지. 하지만 저 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거야. 손자가 신기해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도윤 선생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런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손으로 망가뜨린 강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손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한도윤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해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나은 걸로요. 저는 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런 통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물어보자 한도윤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안다면 이해할 거예요.
어떤 역사인가요? 망가뜨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다시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배운 역사요. 한도윤 선생님이 밤섬을 가리켰어요. 저 새들이 다시 오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쫓아내는 건 하루면 충분하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의 엄격한 보호 정책이 과거의 실수에서 나온 교훈이라는 걸 말이에요. 리나우 같은 연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죠. 좋은 의도인 건 알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한도윤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연구는 필요해요. 하지만 새들의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 절차를 밟으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나우의 문제는 무단 침입이었지, 연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오후에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한도윤 선생님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출입 통제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 것. 한국의 환경정책은 과거 실수에 대한 반성. 그날 밤 리나우의 새 영상을 확인했어요. 저를 계속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구학자가 소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댓글 반응은 예전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그의 정치적 선동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복잡하지만 전달하는 방법은 간단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아니라 장면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말이에요. 5째 날, 저는 장항습지로 향했습니다. 한도윤 선생님이 진짜 야생을 보고 싶으면 거기로 가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DMZ 근처에 있어서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라고 했어요. 새벽 6시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다른 세계였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출입 목적이 뭔가요? 군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BBC 다큐멘터리 촬영입니다. 오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충분할 것 같았어요. 습지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흙길이었어요. 양쪽으로는 키 큰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철책선이 보였어요. 저기가 DMZ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분단의 아픔이 자연을 지켜낸 아이러니죠. 전망대에 올라서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밤섬보다 훨씬 넓고 원시적인 습지였습니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두루미, 기러기, 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부가 관리하지 않나요? 최소한만 해요. 출입 통제와 밀렵 방지 정도만요. 가이드가 망원경을 건네줬어요. 여기야말로 진짜 자연이에요. 아무도 먹이를 주지 않고 인공 서식지도 없어요. 망원경으로 습지를 관찰했습니다. 새들의 행동이 밤섬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경계심이 많고 야성적이었습니다. 저건 두루미예요. 천연 기념물이죠. 가이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보기 힘든데 오늘은 운이 좋네요. 두루미 한 마리가 우아하게 물가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맹금류 하나가 물 위를 스쳐 지나가며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말똥갈이에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죠.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네요. 맞아요. 최상위 포식자가 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생태계가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리나우가 주장한 인위적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과 밤섬의 차이는 뭔가요? 둘 다 자연이지만 환경이 달라요. 여기는 완전 야생, 밤섬은 도심 생태계죠. 가이드가 습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는 DMZ라서 자연적으로 보호받지만 밤섬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해요. 어떻게요? 도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의 방해를 차단하는 거죠.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보호라도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습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두루미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놀라게 한 게 있나 봐요. 가이드가 망원경으로 살펴봤어요. 아, 수달이네요. 정말로 수달 한 마리가 물가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두루미들은 수달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것도 완전히 야생 수달이죠? 물론이에요.
누구도 데려다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곳의 수달과 밤섬의 수달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증거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리나우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생태 보호 정책은 상황에 따른 과학적 판단이었어요. 완전한 야생과 도심 생태계를 각각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새로운 영상을 제작했어요. 장항습지의 완전한 야생과 밤섬의 도심 생태계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두 얼굴의 자연, 하나의 철학으로 정했어요. 자연 보호에는 상황에 맞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놔두는 것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영상을 올리자 반응이 즉각 나타났어요. 리나우 지지자들의 비난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관점에 공감했습니다. 드디어 균형 잡힌 시각이 나왔네. 이게 진짜 과학자의 접근법이야. 정치적 선동보다 현장이 중요해. 그날 밤 리나우가 또 다른 영상으로 반박했어요. 제목은 서구학자, 완전히 세뇌당하다였습니다. 이제 BBC까지 소국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서구 언론도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편을 드는군요. 하지만 이번엔 댓글 반응이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그의 과도한 정치화에 실증을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생태 이야기인데 왜 계속 정치 얘기만 해? 중국 자랑만 하지 말고 새 이야기나 해라. 너무 편향적이야. 저는 만족했어요. 진실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도윤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박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일 마지막 축제가 있는데 특별한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인가요? 새들과 드론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에요. 겨울 축제의 하이라이트죠. 저는 기대하며 답장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단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째 날, 저는 리나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대화를 요청해 왔거든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정식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한강변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밤섬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박사님, 며칠 동안 생각해 보셨죠? 리나우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했어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틀렸다기보다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학문의 자유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태계를 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도한 제재는 연구 발전을 막잖아요. 리나우가 반박했어요. 중국에서는 연구자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대국에 여유가 있거든요. 또 대국 소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의 논리가 일관되게 정치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는 국경과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거죠. 리나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지금도 그 DNA가 남아있어서 대국을 견제하려고 해요. 저는 그의 역사관에 놀랐어요. 21세기 생태 문제를 19세기 제국주의 논리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정말로 새들을 보호하려는 것 같던데요. 그건 겉모습이에요. 박사님도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잖아요. 리나우가 며칠 전 제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그때는 상황을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이해해요. 무엇을 이해한다는 거죠?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요. 저는 한도윤 선생님의 고백을 떠올렸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서구학자로서 이런 제재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리나우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엄격한 제재가 없거든요. 그렇죠. 리나우가 흥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뭘 이해한다는 거죠? 이 나라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강을 망가뜨렸던 세대가 직접 복원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리나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대국의 연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식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그건 차별이에요.
리나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 연구자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연구자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저는 장수진 팀장의 설명을 떠올렸어요.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리나오가 말했어요. 박사님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라니요? 소국의 편을 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의 표현에 실망했어요. 끝까지 국가 간 대립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아요. 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지할 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한국을 옹호하실 건가요? 옹호가 아니라 이해해요. 그들의 선택을 이해한다는 거죠. 카페를 나오며 저는 리나오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자신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리나오의 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서구학자의 완전한 굴복이었어요. 제 인터뷰 중 일부만 편집해서 사용했더군요. 처음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했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냈어요. 댓글들을 봤습니다. 역시 압력에 굴복했네. 서구도 결국 중국 견제에 동참. 소국의 로비가 통했구만.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많아졌어요. 왜 뒷부분은 안 보여주지? 편집이 너무 일방적이야. 전체 인터뷰를 보고 싶어. 저는 즉시 반박 영상을 제작했어요. 전체 인터뷰를 공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제 말이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영상을 올리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리나오의 편집 방식에 분노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건 언론 조작이야. 악의적 편집의 전형. 전체를 들어보니 완전히 다르네. 리나오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팔로워들조차 그의 방식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내일의 마지막 촬영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편집할 수 없다고요. 현실은 언제나 왜곡을 이긴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 겨울 페스티벌의 대단원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첫날보다 훨씬 많은 인파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온 가족이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도윤 선생님도 딸과 손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8살,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새들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쇼를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카메라를 준비하며 축제장 분위기를 담았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이 평화롭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을 순찰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안내했어요. 7시 정각, LED 드론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드론들이 참가했어요. 3,000개의 빛점들이 하늘에서 복잡한 패턴을 그려냈습니다. 먼저 한국의 전통 문양을 형상화했어요. 태극 문양이 천천히 회전하더니 무궁화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강의 모습을 그렸어요. 구불구불한 강줄기가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새떼의 모습을 연출했어요. 수백 개의 드론이 새들처럼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군무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감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드론쇼와 함께 진짜 새들이 나타났어요. 밤섬에서 날아오른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한강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인공 드론의 정교한 움직임과 자연새들의 자유로운 비행이 하늘에서 만났어요. 저건 드론이 아니에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진짜 새들이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기록했어요. 이런 광경은 연출할 수 없었거든요. 새들이 언제 날아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한도윤 선생님이 손자에게 설명했어요. 저 새들은 시베리아에서 온 거야.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우리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있어. 정말요? 그럼 우리가 친구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강을 깨끗하게 지켜줘서 새들이 와주는 거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대를 이어가는 환경 사랑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리나오가 또 라이브 방송하고 있대.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정말로 리나오가 같은 축제장 어딘가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완벽한 가짜 쇼입니다.
리나오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어요. 저 새들이 진짜 야생조류라면 드론 소리에 놀라서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전혀 놀라지 않잖아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맞네, 새들이 드론을 안 무서워해. 뭔가 이상하긴 해. 역시 리나오 말이 맞나?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진짜 새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민 한 분이 말했어요. 저 새들은 이미 도시 소음에 적응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축제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서울 새들은 자동차 소리, 지하철 소리에도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리나오는 도시 생태계의 적응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라이브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서구 언론까지 소국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BBC도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며칠간 올린 영상들의 조회수가 리나오의 생방송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댓글들도 바뀌었어요. 리나오보다 영국 학자가 더 객관적이야. 서울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 나도 한강에 가보고 싶어. 축제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새들과 드론이 어우러진 하늘 아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이 웃고 어른들이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어요. 한도윤 선생님이 가족들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도 새들이 올까요? 올 거야. 우리가 계속 잘 지키면 매년 올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고. 가짜도 연출도 아닌 시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리나오의 방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청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역시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한도윤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일주일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박사님이 진실을 알려주셔서 더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새들을 지켜주세요. 당연하죠. 손자들을 위해서라도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담은 종합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도시가 한 발 뒤로 물러선 이유로 정했습니다. 영상에는 한도윤 선생님의 고백, 장수진 팀장의 설명, 그리고 오늘 밤의 장관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업로드하고 나서 리나오의 방송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의 마지막 멘트는 이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거든요.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섬 주변에서 새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이곳을 떠나지만 새들과 한도윤 선생님 같은 분들은 계속 남아있을 거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취재가 끝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게이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항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BBC 본사에 보낸 최종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마지막 영상이 4,2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60개 언어로 번역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서울에 꼭 가보고 싶다. 한국 사람들의 환경의식이 정말 대단해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철학을 배워야겠어. 물론 리나오 지지자들의 댓글도 여전히 있었어요. 서구 언론의 편향 보도다. 중국의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도시 생태학자로서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알던 다른 메가시티들과 달랐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대립하지 않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도윤 선생님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박사님 잘 가세요. 오늘도 새들이 평안합니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첨부된 사진을 열어봤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날아오르는 철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확신했어요. 제가 전한 이야기가 진실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리나오라는 중국인 인플루언서의 강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생태 보호 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세대의 반성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과거 환경을 파괴했던 세대가 직접 복원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런던행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서둘러 마무리했어요. 진실은 때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는 복잡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서울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지혜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는 자세.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바꿔나가는 용기.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져갔습니다. 한강의 구불구불한 줄기가 마지막까지 보였어요. 기내에서 저는 최종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일주일간 촬영한 모든 영상을 하나로 편집했어요. 도입부는 첫날 밤 평화로운 축제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간에는 밤섬의 새들과 한도윤 선생님의 이야기, 리나오와의 논쟁과 장항습지의 원시 자연, 마지막은 새들과 드론이 함께 춤추는 하늘로 마무리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도시가 물러선 자리 서울의 조용한 선택. 부제목도 추가했어요. 한강이 어떻게 도시와 화해했는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리나오의 지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였어요. 실제로 새들이 돌아왔고 시민들이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도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런던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제 영상이 5천만 뷰를 넘어섰어요. 가디언, 르몽드, 뉴욕타임스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리나오의 채널도 확인해봤어요. 새로운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팔로워 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는 길에 템즈강을 지나쳤어요. 런던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강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관리되고 더 인위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태계보다는 관광을 위한 공간에 가까웠어요. 서울이 더 진정성 있었어. 저는 혼잣말했어요. 오래된 도시 런던보다 서울이 더 자연과 조화롭게 느껴진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BBC 사무실에 도착해서 편집부장에게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이네요.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작품이 됐어요. 다음 주 프라임타임에 방영하고 온라인으로도 전 세계에 배포하죠.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SNS를 확인했어요. 한도윤 선생님이 새로운 사진을 올려놨더군요. 오늘도 밤섬에서 새들이 평화롭게 날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서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날고 있네요. 그리고 제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진짜 기적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매일 계속되는 것이죠. 서울에서 그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도시가 자연을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기적을요. 창밖으로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강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언젠가 여기에도 더 많은 새들이 올까? 저는 중얼거리며 정리를 마쳤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긴 꿈 같았어요. 하지만 제 카메라와 기억 속에는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섬의 새들, 한도윤 선생님의 따뜻한 고백, 아이들의 순수한 감동, 한강이 조용히 흘러가는 소리, 그리고 한 도시가 어떻게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 소란스럽지 않지만 확실한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리나오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증명하니까요. 한강의 새들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에요.